죽은 남편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20년 전 사라진 가족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리에 모르는 여자가 서 있습니다. 빚쟁이에 쫓겨 도망간 줄 알았던 남편이 딴 여자랑 살림을 차리고 제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남편을 홀린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동네 세탁소 주인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 여자는 말을 못하는 장애인이었다고요. 바람난 게 아니었습니다. 굶어 죽어가던 내 아들을 살리려고 그 말 못하는 여자가 젖동량을 해줬던 겁니다. 요양원에서 만난 그녀는 치매에 걸려 저를 못 알아봤지만 제 남편이 20년 전 남긴 편지만은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지 못한 비밀 하나쯤은 가슴에 묻고 산다고 하죠. 여러분의 장롱 깊은 곳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나요? 오늘 사연은 남편이 떠나고 3년 뒤 낡은 양복 주머니에서 발견된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됩니다. 그 사진이 불러온 20년 전의 진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창밖에는 며칠째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에 낀 무리끼처럼 축축하고 눅눅한 기운이 온 집안을 감싸고 있었지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어느덧 3년. 이제는 눈물도 말라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비가 오는 날이면 관절 마디마디가 쑤셔오듯 그리움이 욱신거리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저는 오늘 큰맘을 먹고 안방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자개장 특유의 묵은 나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영감, 이제 당신 옷도 정리를 해야겠지. 혼잣말은 허공에 흩어지고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유행 지난 넥타이, 소매 끝이 다른 와이셔츠. 하나하나 꺼낼 때마다 남편의 냄새가 묻어나왔습니다. 그 냄새가 너무 생생해서 금방이라도 등 뒤에서 임자, 나왔어 하며 기척을 낼 것만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장 안쪽, 조명 냄새가 배어있는 두꺼운 모직 코트와 감색 양복이 보였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사업을 한다며 밤낮 없이 뛰어다닐 때 큰맘 먹고 맞춰주었던 제일 모직 양복이었습니다. 지금은 촌스럽기 그지없는 그 옷을 남편은 평생 버리지 못하게 했었지요. 옷걸이에서 양복을 꺼내는데 무게가 제법 묵직했습니다. 누런 서류 봉투였습니다. 입구는 풀로 단단히 밀봉되어 있었고 세월의 때가 타서 모서리는 헐거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통장인가? 아니면 차용증? 차가운 마룻바닥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질감이 차갑고도 거칠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쿵, 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기분이었지요. 봉투를 찢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빳빳하게 코팅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을 확인한 저는 그만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아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우리 집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던 그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분명 이사 도중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것이 남편의 양복 안주머니에 들어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놀라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안경을 고쳐 쓰고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사진 속 배경은 분명 벚꽃이 흐드러진 공원이고 환하게 웃고 있는 남자는 젊은 시절의 제 남편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품에 안긴 아이는 돌이 갓 지난 우리 아들 정우가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옆에 서서 아이의 손을 잡고 수줍게 웃고 있는 그 여자, 단발머리에 촌스러운 원피스를 입은 그 여자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여자가 마치 제 자리를 뺏은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족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갑자기 소음처럼 귀를 찢을 듯 크게 들려왔습니다. 남편의 웃는 얼굴이 순식간에 낯선 타인의 가면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 도대체 이게 뭐야? 사진을 쥔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려왔습니다. 남편이 평생 품고 다녔던 이 사진 속의 여자. 저는 배신감과 공포가 뒤섞인 감정으로 사진 뒷면을
황급히 뒤집어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빛바랜 볼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05년 4월 5일 우리의 봄날을 기억하며. 우리의 봄날이라니. 그의 봄, 저는 빚쟁이들을 피해 친정 단칸방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고통받던 그 시간에 당신은 다른 여자와 봄날을 즐기고 있었던 건가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믿었던 30년 세월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2005년 4월. 그 숫자를 다시 확인하는 순간 걔 기억은 20년 전의 지옥 같았던 시간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사업부도, 하루가 멀다고 들이닥치던 빚쟁이들의 고성, 빨간 딱지가 붙은 가구들. 그 난리통에 남편은 돈을 구해오겠다며 집을 나갔고 몇 달 동안 소식이 끊겼었습니다. 저는 갓 돌진한 아들을 등에 업고 식당 설거지부터 파출부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밤이면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남편이 어디서 밥은 굶지 않는지 걱정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에 당신은 그 낯선 여자와 벚꽃 구경을 갔다는 말인가요? 배신감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 어디서 본 듯하면서도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 얼굴. 하지만 그녀가 우리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나 다정해서 더 소름이 끼쳤습니다. 마치 제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아이를 보는 듯한 그 애틋한 눈빛. 설마 정우가 내 아들이 아닌가? 말도 안 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저 여자는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저는 사진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가 다시 주워들기를 반복했습니다. 방바닥은 보일러가 돌아가는데도 냉골처럼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문득 남편이 죽기 전 병상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숨이 넘어가기 직전 제 손을 꼭 잡고 무언가 말하려다 끝내 삼키던 그 모습. 여보, 미안해. 그 사진. 미자. 그때는 그저 정신이 혼미해서 하는 헛소리라 생각했습니다. 미자? 미자라니. 그게 저 여자의 이름이었을까요? 제 이름 영순이 아닌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르며 마지막을 고했던 당신. 그때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그 미자가 누구냐고, 왜 미안하냐고. 멱살이라도 잡고 흔들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는 말이 없고 남겨진 저는 의문투성이인 사진 한 장만 들고 있습니다. 창밖의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마치 제 마음을 후려치듯 창문을 때렸습니다. 우두두두, 우두두두. 그 소리가 마치 바보 같은 년 하고 저를 조롱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대로는 못 참습니다. 평생을 헌신했던 제 삶이 사진 한 장으로 부정당하는 꼴은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옷장을 뒤져 외투를 걸쳐 입었습니다. 이 의문을 풀지 않고서는 단 1분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배경 뒤편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간판, 장미 사진관, 그리고 그 옆에 작게 보이는 전봇대의 주소 표지판. 다행히 흐릿하지만 동네 이름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성산동. 남편이 사업 실패 후 잠시 머물렀다던 그 동네.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남편만의 숨겨진 시간이 존재하는 그곳. 가보자.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신발을 신는 제 발이 허공을 딛는 듯 휘청거렸습니다. 현관문에 차가운 금속 손잡이가 뜨겁게 달아오른 제 손바닥을 식혀주었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남편에게 두 집 살림이 있었다면, 저 아이 말고 또 다른 자식이 있었다면,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혀왔지만 저는 앙담은 입술로 현관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차가운 겨울비가 제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지만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의심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1시간을 달려 도착한 성산동은 이미 제가 상상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은 강산만 변하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흔적조차 말끔히 지워버렸더군요. 사진 속의 낡은 주택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엔 거대한 아파트 단지 가게물처럼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손님, 여기가 맞아요? 옛날 성산동은 다 밀렸는데. 택시기사의 퉁명스러운 말에 저는 쫓겨나듯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휑한 도로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사진 속 장미 사진관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화려한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들어서 있었죠. 저는 넋나간 사람처럼 거리를 서성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바빠 보였고 누구 하나 저 같은 늙은이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갈까? 이제 와서 안다고 뭐가 달라질까? 포기하려는 찰나 아파트 단지 구석진 골목 끝에 아직 철거되지 않은 낡은 상가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월의 때가 덕지덕지 묻은 그 건물 1층. 형제 세탁소라는 간판 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다림질하는 하얀 증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칙마이너스 칙마이너스 하는 스팀 소리가 마치 저를 부르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오래된 동네 세탁소 주인이라면 이곳의 옛날을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떨리는 가슴을 안고 미닫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희끗한 머리에 돋보기 안경을 쓴 노인 한 분이 다리미를 든 채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흘러간 옛 가요가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말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품에서 그 문제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려 사진이 흔들렸습니다. 혹시 여기 배경이 옛날 이 동네 맞나요? 그리고 이 사람들 기억하시는지요? 주인은 다리미를 내려놓고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그의 눈길이 사진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세탁소 안의 공기가 순간 멈춘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주인의 귀에까지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주인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건 장미 사진관 앞이네. 우리 가게 바로 옆에 있었지. 이 남자는 낯이 익은데. 제 입이 바싹바싹 타들어갔습니다. 잘 좀 봐주세요. 제 남편이에요. 20년 전에 이 동네에 살았었어요. 기억난다. 그 망한 공장 사장. 주인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러더니 시선을 옆에 있는 여자에게로 옮겼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그때 윗동네 살던 미자네. 순댓국집 딸내미. 미자. 남편이 마지막 순간에 불렀던 그 이름. 제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두 사람 무슨 사이였나요? 부부처럼 살았나요?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주인은 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동정인지 아니면 비난인지 알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부부? 글쎄, 맨날 붙어 다니긴 했지. 그 남자가 갓난애를 업고 쩔쩔매면 미자가 와서 젖도 먹이고 그랬으니까. 젖을 먹여?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 사이에 아이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내 아들 정우에게 젖을 물렸다는 걸까요? 혼란스러워하는 제게 주인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근데 아주머니 그거 모르죠? 미자, 그 여자 그때 다리를 절었어. 소아마비였거든. 그리고 말을 못했어. 네, 벙어리였다고. 말 못하는 여자가 그 남자한테는 참 헌신적이었지. 동네 사람들이 첩이라고 수군대도 그저 웃기만 했으니까. 말을 못하는 장애를 가진 여자. 그리고 내 남편.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반전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닥의 냉기가 엉덩이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 사이에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는 불길하고도 슬픈 예감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세탁소의 스팀 소리가 칙 마이너스하고 날카롭게 허공을 갈랐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베어내는 칼날처럼 말입니다. 세탁소 주인의 말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정신이 아득해졌지만
저는 억지로 입을 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남편이 그 여자한테 젖동량을 했다니요? 주인은 다리미를 내려놓고 먼 산을 보듯 회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그때가 아마 늦가을이었을 거야. 아저씨가 갓난애를 포대기에 싸서 왔는데 애가 자지러지게 울어댔지. 칙 마이너스. 세탁소의 스팀 소리가 기계적인 숨소리처럼 주인의 말 사이사이를 메웠습니다. 분유살 돈도 없었는지 맹물만 먹이더라고. 그 꼴을 가게 밖에서 미자가 보고 있었어. 그때 저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비 때문에 들이닥칠 놈들 피해서 잠시 정후 데리고 숨어 있겠다고만 했었지요. 그때 남편이 겪었을 처참한 가난을 저는 병실 침대에 누워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미자가 가게로 들어와서 아저씨 소매를 끌었어. 말은 못하니까 손짓 발짓으로 자기 집으로 가자고. 순댓국집 뒷방에 남는 게 있다고. 주인의 설명에 따르면 미자는 소아마비로 다리를 저렸고 말도 못했지만 마음씨 하나는 비단결 같았다고 합니다. 그 집 엄마가 욕쟁이 할머니였는데 딸이 하도 조르니까 방 한 칸 내준 거지. 거기서 아저씨랑 애가 한 달인가 살았을 거야. 제 가슴 속에서 차가웠던 의심의 덩어리 가족음식 녹아내리며 뜨거운 수치심으로 변해갔습니다. 남편은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해,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존심도 버리고 남의 집 뒷방 신세를 졌던 겁니다. 그럼 이 사진은요? 왜 둘이서 이렇게 다정하게 찍은 거죠? 제가 사진을 들이밀자 주인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떠나기 전날이었을 거야. 아저씨가 고맙다고 밥이라도 한 끼 사겠다는 내 미자가 사진관을 가리키더군. 말 못하는 미자가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부탁한 것이 바로 그 사진 한 장이었다는 겁니다. 그 여자는 아저씨를 좋아했어. 동네방네 다 알 정도로 티를 냈지. 근데 아저씨는 아니었어. 그냥 누이처럼 은인처럼 끔찍하게 챙겼지. 주인의 단호한 말투에 제 마음속에 따리를 틀었던 질투심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운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세탁소 안에 후끈한 열기가 갑자기 제 얼굴을 확 달아오르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배신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시절 자신과 아이를 거두어준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켰던 겁니다. 그 여자, 미자라는 분, 지금 어디 있나요?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따지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갚지 못한 빚을, 마음의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글쎄, 순댓국집 문 닫은 지가 10년이 넘어서. 아, 맞다. 저기 요양병원으로 갔다는 소문이 있더군. 주인이 건네준 메모지에는 행복 요양병원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버스로 30분은 더 들어가야 하는 외곽이었습니다. 가게를 나서는 제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는 전혀 다른 무게로 땅을 딛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가늘어졌지만 바람은 더 차갑고 날카로워져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던 순간 해가 느꼈던 그 싸늘한 배신감이 이제는 죄책감이 되어 제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그렇게 힘들 때 나는 당신을 의심부터 했어. 거리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주황색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 번지며 마치 20년 전 그들의 슬픈 그림자를 비추는 듯 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젖어 있었지만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야 했습니다. 가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사진 속에 갇혀있는 진실을, 그리고 남편이 끝내 말하지 못하고 가져간 비밀을. 택시는 도시의 불빛을 뒤로하고 어두운 국도를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검은 나무들이 마치 저를 꾸짖는 손가락질처럼 보였습니다. 아내에게 떳떳해지면 돌아가겠다. 남편이 입버릇처럼 했던 그 말이 차 안의 정적 속에서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그 떳떳함을 만들기 위해 당신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켜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 곁을 지켜준 건 제가 아닌 다른 여자였습니다.
도착한 요양병원은 산 중턱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노인들의 퀴퀴한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자동문이 열리자마자 훅 끼쳐왔습니다. 접수처 간호사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혹시 강미자 씨라고 계신가요? 말을 못하시고 다리가 불편하신 간호사는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305호에 계세요. 그런데 면회가 되려나 모르겠네요.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 상태라니요? 치매가 심하세요. 사람도 잘 못 알아보시고. 치매, 기억을 잃어가는 병. 그녀가 기억하는 세상은 어디쯤에서 멈춰 있을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층수가 바뀔 때마다 띵 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제 운명을 카운트다운하는 것 같았습니다. 305호 병실 문 앞. 저는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문 너머에서 얕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6인실 병실, 가장 안쪽 창가 자리. 휠체어에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창밖의 어둠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는 뒷모습. 앙상하게 마른 어깨가 그녀가 견뎌온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사진 속에 그 통통하고 앳된 모습은 없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주름진 노파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저기, 미자 씨? 제가 조심스럽게 이름을 부르자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초점 없는 흐릿한 눈동자. 세상 모든 풍파를 다 겪은 듯한 깊은 주름. 하지만 인매만큼은 사진 속 그 여자와 닮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도 그녀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보는 어린아이처럼 눈만 깜빡거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벚꽃 아래서 찍은 그 사진을 그녀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여기 이 남자, 그리고 이 아이. 순간 정지된 화면 같던 그녀의 얼굴에 미세한 파동이 일었습니다. 흐릿하던 동공이 커지더니 사진의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못하는 그녀의 목에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하지만 너무나 애절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비틀린 손가락을 힘겹게 들어 올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차가운 유리 액자가 아닌데도 그녀의 손길은 깨질 듯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진 속의 남자, 제 남편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욕망이나 탐욕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저 사무치는 그리움 그리고 깊은 연민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심의 찌꺼기마저 완전히 씻겨 내려갔습니다. 아, 당신은 사랑받았구나. 내가 챙겨주지 못한 그 춥고 배고픈 시절에 이 여자가 당신을 온몸으로 덮여주었구나. 질투가 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찡하게 아려오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저는 휠체어에 앉은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휠체어 옆에 매달린 작은 주머니를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자꾸만 헛손질을 했습니다. 도와주려 손을 뻗으려던 찰나 그녀가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편지 봉투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익숙한 글씨체로 고마운 미자 씨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죽는 날까지 잊을 수 없는 반듯하고 힘 있는 그 필체.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이 그녀에게 남긴 편지가 20년의 세월을 건너 제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병실 안은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똑딱 똑딱. 그 규칙적인 소리가 제 심장 박동과 엇박자를 이루며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미자 씨는 그 편지를 제게 내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가슴에 꼭 끌어안고 경계심 어린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치매에 걸려 사람도 못 알아본다던 그녀가 이 편지 하나만큼은 본능적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미자 씨, 저 그 사람 아내예요. 사진 속 아기의 엄마예요. 제가 울먹이며 말하자 아기라는 단어에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가 다시 사진 속 아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과 사진 속 아이를 번갈아 가리켰습니다. 입을 벌려 소리 없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네, 아기처럼 키웠어.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과 몸짓에서 그 말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앉아보기로 젖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슴에 품었던 편지를 제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마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맡기는 어린아이처럼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는 닳고 닳아 보풀이 일어 있었고 얼마나 많이 폈다 접었다 했는지 접힌 부분이 찢겨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20년 전 젊은 날의 남편 목소리가 왈자 위로 살아나 제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미자 씨,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갈 곳 없는 저와 정우를 받아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끓여준 따뜻한 국밥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나쁜 마음을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글씨가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남편은 그때 죽음까지 생각했었던 겁니다. 저는 이제 가족에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초라해서 성공해서 떳떳해지면 꼭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이 사진을 맡아주세요. 제 가장 부끄러운 시절을 아는 유일한 친구인 당신에게 제 다짐을 맡기고 갑니다.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기다려달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감사와 재회에 대한 약속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자 씨 역시 그 선을 넘지 않고 남편의 약속을 믿으며 이 자리에서 20년을 기다려온 것입니다. 남편이 사업에 성공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섰을 때 그는 왜 이곳을 다시 찾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바쁜 일상에 치여서 혹은 지난날의 비참함을 다시 마주하기 두려워서였겠지요. 그 비겁함마저도 이해가 되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이 말 못하는 여자는 그 약속 하나만 믿고 사진과 편지를 품고 늙어버린 겁니다. 아, 흑흑. 저는 편지를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병실 안에 다른 환자들이 깨어 뒤척였지만 터져나오는 울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따뜻하고 거친 손길이 제 손등을 덮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미자 씨였습니다. 그녀가 휠체어를 끌고 다가와 제 손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더니 제 얼굴을 가리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잘 키웠어? 훌륭하게 컸어?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네, 정우 잘 컸어요. 대학도 가고 장가도 갔어요. 다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살려주셔서 저도 모르게 그녀를 언니라 불렀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제 아들의 또 다른 어머니였으니까요. 창밖에는 어느새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달빛이 병실 안으로 들어와도 늙은 여자의 젖은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20년 묵은 오해의 매듭이 풀리는 순간 방 안 가득히 묘한 평온함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남편이 그제야 안심하고 저승으로 떠나는 뒷모습을 본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핸드백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최신식 스마트폰의 차가운 액정이 제 뜨거운 손바닥 위에서 미지근하게 데워졌습니다. 미자 씨, 아니 형님, 이것 좀 보세요. 우리 정우예요. 저는 저장해둔 아들의 결혼식 사진을 띄워 그녀의 눈앞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작은 액정 속에서 턱시도를 입은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자 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쭉 뺐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가락이 액정 위를 조심스레 더듬었습니다. 사진 속 갓난쟁이가 이렇게 훤칠한 청년이 되었다는 사실이 치매에 걸린 그녀의 뇌리에도 기적으로 닿은 걸까요? 으허. 그녀가 입을 벌리고 소리 없는 환성을 질렀습니다.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 올라가고 눈가에는 주름이 자글자글하게 잡히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마치 자기 자식이 장원급제라도 해서 돌아온 듯 그녀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순수한 기쁨을 보는 순간 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부끄러움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죽고 나서 세상이 무너진 듯 저 혼자만 슬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좁은 병실에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여자가 20년 동안 제 가족의 안녕을 빌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형님, 이 사진 형님이 가지세요. 저는 침대 위에 놓아두었던 낡은 흑백 사진을 집어 그녀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그녀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사래를 치며 사진을 다시 제게 밀어내려 했습니다. 가족 사진은 가족이 가져가야 한다는 그녀 나름의 완고한 원칙인 듯 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제게 아니에요. 남편의 가장 힘들었던 시절 그 곁을 지켜준 건 제가 아니라 형님이었잖아요. 저는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단호하게 다시 밀어주었습니다. 남편도 그걸 원할 거예요. 자신을 살려준 은인 곁에 가장 예뻤던 그 시절 모습으로 남고 싶을 거예요. 제 진심이 통했을까요? 미자 씨의 저항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받아들고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사진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고 부비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치 사진에서 나는 냄새를 맡으려는 듯 혹은 그 시절의 공기를 다시 느끼려는 듯 병실 안에는 간헐적으로 들리는 산소호흡기의 쉥 마이너스 소리만이 정적을 메웠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20년 전 남편이 짊어졌던 삶의 무게를 내려놓는 긴 한숨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창밖의 달빛이 구름에 가려지며 병실 안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와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남자를 그리고 한 아이를 사랑했던 동지이자 자매였다는 것을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일어서서 그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앙상한 뼈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지만 그녀에게서 나는 파스 냄새가 왠지 모르게 향기로웠습니다. 그녀도 어설픈 손길로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탁, 탁, 탁. 그 투박한 손길이 이제 20년 묵은 응어리를 부드럽게 풀어주었습니다. 이제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밤이 너무 깊었고 제게도 돌아갈 집이 있었습니다. 또 올게요. 그때는 정우 데리고 올게요.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들고요. 제가 손을 흔들며 병실 문을 나서자 그녀는 휠체어를 돌려 창밖을 보지 않고 문 쪽을 향해 하염없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제 발걸음 소리 갓도각, 또각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올 때의 그 무겁고 찜찜했던 기분은 온데간데없고 가슴 가득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듯 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남편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그녀에게 주었지만 남편의 진심은 제가 챙겨왔습니다.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사진 속의 껍데기는 그녀에게 위로가 되고 편지 속의 알맹이는 제게 확신이 되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녀가 있는 305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닫히는 문틈 사이로 사진을 가슴에 품고 행복하게 웃고 있을 그녀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요양병원을 나오니 새벽 공기가 제법 찼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르는 늦겨울의 새벽. 하지만 그 차가움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 만큼 상쾌했지요. 첫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차창 밖으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둠을 밀어내고 세상을 비추는 저 햇살처럼 제 마음속 어둠도 이제야 걷히는 기분입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집 냄새가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적막하고 쓸쓸하게만 느껴졌던 집이 오늘은 왠지 아늑하고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열어두고 나갔던 장롱문을 마주했습니다. 텅 빈 옷걸이. 남편의 양복을 꺼냈던 그 자리가 뻥 뚫려 있었습니다. 전에는 그 빈자리가 가슴 시리도록 허전했는데 지금은 꽉 찬 충만감이 느껴집니다. 그곳은 비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가장 아픈 비밀과 그걸 지켜준 고마운 인연이 머물다 간 자리였습니다.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남편의 영정사진을 꺼내 깨끗한 마른 걸레로 닦았습니다. 쓱쓱. 유리 액자 너머의 남편이 어제보다 한결 편안한 얼굴로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 됐어. 당신 빚 내가 다 갚았어. 마음의 빚까지 다 청산했으니 이제 편히 쉬어. 영정사진 앞에 향을 하나 피웠습니다. 가느다란 연기가 흔들리며 천장으로 올라갔습니다. 매캐하면서도 그윽한 향냄새가 방 안의 공기를 차분하게 눌러주었습니다. 미자 씨에게 두고 온 가족사진. 어쩌면 그 사진의 진짜 주인은 처음부터 제가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가족이란 꼭 피를 나누고 호적을 같이 해야만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고 가장 낮은 곳에서 손을 잡아준다면 그게 바로 식구겠지요. 저는 베란다로 나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깊숙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눈부신 빛에 눈이 저절로 감겼습니다. 감긴 눈꺼풀 안으로 벚꽃 아래서 환하게 웃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 모습을 떠올려도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맙고 애틋할 뿐입니다. 잘 있어요, 미자 형님. 그리고 잘 가요, 여보. 바람에 실려온 어디선가 들려오는 종소리 가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덱마이너스. 그 소리는 긴 여행을 끝내고 돌아온 저에게 주는 위로의 팡파르 같았습니다. 장롱문을 닫았습니다. 딸깍. 경쾌한 마찰음과 함께 20년을 묵혀온 제 마음의 문도 비로소 닫혔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 장롱에도 너무 늦게 알아버려서 미안하고 사무치는 오해의 물건이 들어있지는 않으신가요?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라는 걸 오늘 영수님의 사연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수님과 미자님의 남은 생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외로운 노년에 큰 위로가 됩니다.